한국의 공매도는 공정한가?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나 있으신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 공매도라는 제도 어떤 전략으로 이루어지는지 들어볼까요? 예,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방법인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는 이익을 추정하지만 단기에 있어서는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선이 이익선보다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고평가되면 주가 이익선보다 주가선이 크게 좀 괴리가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또 반대인 경우는 또 매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는 활용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제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네. 좀 과도하게 올랐다, 뭐 이익률이 과도하게 커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 라인이 있거든요, 각자. 네. 그 가격 이하로 일부러 변동성을 순간적으로 확대시키게 되면은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변동성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기 변동성을 획득하는 그런 방식,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기본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 가운데 좀 더 많이 쓰이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운용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조그만 금액이 아니라 꽤 큰 금액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롱숏 같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공매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사실 공매도라는 제도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왜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도 같이 꼬리표처럼 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공매도의 제도 자체는 뭐 그렇게 바이어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 기준에 잘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권과 또 여타 뭐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법부 뭐 이렇게 이제 공무원 조직과의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네. 좀 일탈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법 공매도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뭐 물량이 없는데 무차익으로 뭐 매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이제 공매도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또 어떤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철저히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도록, 공매도를 했을 때 나는 이익이 단순히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고 나서도 훨씬 크다면은 공매도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는 거니까,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것을 이제 막아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매도자라 그러면은 네. 제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대비해서 그만큼 그 이상의 리스크를 져야지 그렇죠. 이게 공정한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가 이제 2021년 법 개정 전까지는 과태료만 물었어요. 거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의 과태료만 물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방어책이 되지 못했고, 네. 그 이후에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과징금을 더해서도 충분한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이제 빌린 주식으로 매도하고 되갚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공매도는 좀 유리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주식을 빌렸다는 거는 그 빌려준 사람은 그 주식을 팔 수 없거든요. 그럼 물량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구조상 공매도는 손실은 무한대인데
이익은 한정돼 있죠. 또 반대로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은 무한대지만 손실은 또 한정되기 때문에 네. 손익 구조상으로도 공매도는 유리한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특히 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횡행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제도를 벗어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는 게임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국내 법상으로 봤을 때는 차입 공매도만 현재는 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불법 공매도인 거죠. 예. 불법 공매도 이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은 네. 불법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무차입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없는데 먼저 때려놓고 주식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주식을 빌려서 때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물량이 무한정으로 쏟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밀었을 경우에 손절매 물량,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순간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론이라든지 또 해당 법인 그렇죠. 네, 그런 쪽하고 또 내부자 정보 또 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간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안 좋은 그 루머나 또 혹은 그 좀 나쁜 내용의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안에 어떤 내부자 정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그 위반 조치를 한 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19년부터 이제 23년까지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19년에서 22년까지 계속 늘어나죠. 네. 위반자 수는 이제 그 펀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법인이나 펀드 그러니까 개인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인에 대해서 내리는 과태료가 22년도에 정점을 이루는데 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치펀드의 운용 규모나 그런 그 자산 운용사들의 그 규모를 봤을 때 1억도 되지 않는 과태료라는 거는 거의 뭐 공매도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계속 그 항의가 지속되고 이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네. 23년 들어서 이제 과징금을 처음으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죠. 도입은 21년 그 5월에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22년에 오히려 확 늘면서 23년에 이제 부랴부랴 과징금을 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공매도 위반 그러니까 6, 7월 달에 정부에서 집중 단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4월까지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자꾸 악화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뭐 공매도 위반 사례가 뭐 18사례에 과태료가 한 10억 정도. 네. 이제 과징금이랑 합해서죠. 예, 그렇죠. 네. 과징금 합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한 곳당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군요. 예, 너무 적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 이익과 기대 리스크, 기대 손실을 비교해 봐서 기대 손실이 훨씬 커야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과징금이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과징금에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제도를 바꾸는 그 과정 자체가 과태료는 그냥 벌금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작죠. 과징금은 이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환수 정도는 안 되죠. 예, 뭐 똔똔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해서 그냥 안 되면 과징금 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과징금이 훨씬 커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또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또 불성실 공시, 지연 공시나 허위 공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 좀 질이 안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엄중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처벌 수위도 얻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굉장히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들을 많이 토로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차입 기간과 관련해서 기관이랑 또 개인이랑 또 다르다는 점도 굉장한 예, 그렇죠. 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협회 같은 데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없애달라, 혹은 최소화해달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차입 기간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해서 장외에서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거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기간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하려면은 대주거래 형식을 해야 되는데, 대주거래라는 건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 미리 세팅된 그런 그 룰을 그렇죠. 따라서 주식을 빌려야 되고, 거기에 이제 60일 뭐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그 상환 기간이요. 그리고 이제 연장이 안 되죠, 현재는. 그래서 뭐 연장이라도 하게 해주면은, 물론 연장할 때 이제 나름의 그 요건을 지켜야 되겠지만, 연장이라도 하게 해주면은 또 훨씬 그 불균형이 줄어들 거고, 또 하나는 그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그 대차 거래인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105% 정도로 거의 뭐 자율적인 데 반해서 개인들이 이제 대주거래를 하는 데서는 뭐 140%, 150%를 담보 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 아, 네. 그 어떻게 그 우리나라 그 내부자 정보라든지 이런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포함해서 또 언론에 정보가 흘러가는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더 좀 과하게 제재할 것인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개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럼 한국의 공매도 제도만 이러한지 다른 해외 사례랑은 좀 비교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 뭐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가 뭐 개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만 해도 130%로 기관과 그 개인이 동일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담보 비율은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맞춰주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규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뭐 차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차별을 둘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 뭐 담보 비율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이제 신용이 좋으니까요. 개인에 비해서 신용이 좋으니까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비율을 다르게 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사실 게임의 룰이 이게 차별화되게 되면은 그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 당하게 돼 있거든요. 불리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신용도를 국가가 중재해서 제도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게임의 룰을 형평성을 맞춰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당연히 신용도가 좋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게 모든 금융거래는 다 법인이 좋고, 뭐 괜히 은행 가서 돈 하나 빌리려고 그래도 훨씬 이자리 높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나 이 게임의 룰과 관련돼서는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은 차라리 공매도 제도를 없애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낫죠. 이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남필상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죠. 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만 이 개인들에게 정보가 유통됐을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좀 생각이 앞선 그런 분들이 제도권에서 나와가지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깨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의 그 성장성을 보고 공매도가 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사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밀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져간다. 네.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시장의 물량은 더 잠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바로 말씀드려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비중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매도 뭐 쇼키즈를 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유동주식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를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네. 6, 7월에 이제 불법 공매도에 이제 단속이 좀 집중되면서 적어도 뭐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압박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이제 장기 투자가 늘고 또 단기 투자자들도 많이 따라붙었죠. 예. 그리고 숏스퀴즈를 역용하려는 기관들이 또 더 거기에 가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이 신고가일 경우에는 그것이 돌파됐을 때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 공백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끼죠. 이제 그게 맞물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이 커진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맞물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정부의 비대칭성도 해소가 됐고, 장기 투자자들이 유입되는데 슈스키까지 역이용하려는 이제 기관들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 좀 에코프로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 뭐 유튜브로 인해서 모든 정보 비대칭성이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유튜브에도 뭐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변화죠. 중요한 변화인데 어쨌든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뭐냐면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뭐 고가가 돌파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핵심 라인 이 라인 앞두고 있고 그리고 성장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숏스퀴즈를 활용한 그런 전략도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사례로 에코프로를 들어주셔가지고요. 혹시나 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주가가 또 그런 식으로 꿈틀거릴 여지도 남아 있는 건가요? 뭐 공매도가 다시 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공략할 것 같은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왜냐하면 에코프로에 대한 그 성장성은 2024, 2025 그 이후로 쭉 그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들어가서 물려도 갖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뭐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걸 저도 같이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과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세트리온이죠. 예, 네. 세트리온 같은 사태, 세트리온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언론을 통해서 악성 루머들 많이 흘리면서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제 주가를 내리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당시에 좀 상당히 그 주가가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EO도 나서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또 거래소로 뭐 이전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이제 실적을 이기는 그 주가는 없기 때문에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당시가 이제 고성장의 이제 그 초입 단계였기 때문에 그 위에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사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그 탄생은 밈 주식이라고 그 유명하죠. 네, 예. 미국에서 예.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게임스탑이라든지 그 배드베스앤 그 뭐죠? 배드베스 비욘드 앤 저도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요. 예, 비욘드.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세력이 왕창 쳐놓은 거를 이제 누군가는 발견하는 거죠. 공매도 물량이 과한데 하면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요거 개인들이 사모아가면 네. 물량이 스퀴즈 됐을 때 어느 순간 위로 터질 것 같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고요. 게임스탑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그 뭐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거 미국에 보면 굉장히 그 쉽게
주식을 잘 몰라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HTS, 그 MTS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확산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개인들이 천천히 붙으면 안 되고 네. 한꺼번에 확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응집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개개인이 이제 그 자금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응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의 확산 속도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사례까지도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높고 고가의 이 돌파가 좀 되려는 그런 전후의 징조들을 보이고 성장주인 주식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다른 종목도 있는지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스터디를 해서 네.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한 4% 이상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핵심 매물대가 돌파 전후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2023년부터 2025년에 EPS가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당장 뭐 숏스퀴즈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사례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종목이 있고 반도체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주사, 이제 최근에 사업형 지주사도 전환한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종목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 개씩 천천히 보죠. 예. 네. 먼저 그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올해 실적이 실제 이제 까면 깔수록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이제 밀린 상태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LNF가 이제 2023년은 EPS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24년은 11,000원 정도, 25년 한 16,000원 정도 수준이고 공매도 잔고가 한 5천억 정도, 비중이 한 6.3%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순위에서는 상당히 높은 쪽인데 우리가 그 에코프로가 그 80만 원 그 정고점, 기술적 정고점이 한번 잠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 보면서 같이 볼까요? 네. 에코프로 보여주시는 거죠? 요 80만 원, 요때 이제 50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80만 원 뚫리면 공매도 죽는다. 요때의 간격이 한 그 80만 원 대비해서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 가격 그 갭이 여기서 이제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갭이 LNF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격 갭이 한 5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경쟁력은 차지하고 있어라도 일단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분명히 35만 원은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공매도 잔고가 높고 딱 그 고점과의 거리를 봤을 때 에코프로하고 사례가 좀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 가격대 34만 원을 뚫게 됐을 경우에는 물량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오테크닉스, 주성, 리노 공업 이 세 가지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각각이 한 4에서 5% 정도 그 공매도 잔고 비중이 4에서 5% 정도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신고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신고가에 대한 그 심리적 압박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높은 공매도 잔고 비중을 유지할 경우에는 반도체도 지금 내년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문 퀘스천 마크인데 그래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반도체 안에서 그 AI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근데 뭐
이오나 주성, 리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개인들이 2차 전지 매수 활동 안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2023년도 50분까지 그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23년에 4,600원에서 24년에 한 6,800원 그리고 25년에 한 7,900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적이요? 그리고, 예, 실적이요. 그리고 이제 잔고 금액으로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비중이 한 5.2%. 그리고 이제 주성이 23년에 EPS가 한 900원, 24년에 2,000원, 그리고 25년 정도 되면 2,500원 정도 수준이 되고, 잔고가 한 600억 정도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한 4.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올해 5,500원에서 내년에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한 8,200원 정도. 공매 잔고 금액으로 보면은 한 670억 정도 되고요. 비중이 한 4.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면은 장비주는 개별적으로 좀 위로 한번 슈팅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말고 이제 단기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이 후반기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동시에 좀 참고하시면 말씀드리고. 네.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바이오도 소개를 주셨던 것 예, 같아서요. LNC 바이오가 이제 이건 바이오죠. 바이오 쪽은 사실은 조금 그 집중도가 개인이 얼마나 붙을까. 왜냐하면 바이오는 실적이 예상치가 나와도 그게 가시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바이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적 예측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실적만 보니까 올해 500원, EPS 500원인데 내년에 860원 그리고 내후년 25년에 한 1,000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공매도 잔고가 한 390억 정도 수준인데 비중으로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한 4만 원대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리티컬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예, 4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비슷한 그 모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그 4평 지주사로 전환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500원 뭐 그래서 한 5,700원 사이 뭐 이런 가격대에 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의 어떤 모델이 형성되고 잔고가 지금보다 뭐 좀 늘거나 줄지 않는다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EPS는 뭐 200원, 300원, 400원 25년으로 가면서 조금 계속 이제 좋게 늘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한 4.74%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선이 보면은 그 2024년까지는 확실하게 좋다라는 게 거의 그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현대미포조선이 보니까 비중이 잔고 비중이 한 4.25%로 꽤 높은 편이고 EPS를 보니까 23년 올해 53,000원에서 내년에 한 58,000원 그리고 25년에 한 66,000원 정도로 뭐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이제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제가 중기 추세를 이렇게 늘려서 보니까 네. 한 96,000원, 97,000원 이 사이 한 95,000원 정도가 뚫리는 곳이 나름 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여서 쇼스키즈의 모델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SK 네트워크스도 그러면은 뭐 성장주 쪽으로 같이 보면 되는 걸까요? 예, SK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에 투자를
할 기업들을 계속 사 모아서 네. 사업형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그 SK 렌트카를 갖고 있고 또 뭐 렌탈 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사죠. 과거에는 이제 상사 모델이었는데 사업 모델을 전환하면서 그리고 이제 SK 매직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건설업황은 별로 안 좋지만 그 인테리어는 좋게 나올 걸로 인테리어 업황은 괜찮을 걸라는 분석도 있고 해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그 어떤 그 회사들을 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그때 시장의 하나의 그 패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6가지 종목 말씀을 주셨거든요. LNF, 이오테크닉스, 주정엔지니어링, 리노공업, LNC바이오, SK네트워크스 또 주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이오테크닉스하고 주성 쪽에 말고 리노공업 쪽을 또 말씀을 제가 주셨죠. 조금 봤었는데요. 요 제가 갖고 온 7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좀 이 모델에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보시게 되면은 18만짜리가 굉장히 눈에 보이죠. 예, 장기차 이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요 18만 원을 계속 못 들고 있는데 아주 장기로 보게 되면은 리노공업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리노공업은 뭐 전형적인 성장주죠. 그리고 반도체, 뭐 AI, 뭐 XR 뭘 하든 간에 예, 굉장히 그 필수적인 경제적 혜자가 굉장히 그 명확한 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런 주식들이 뭐 이제 그만 뭐 팔아야지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 회사가 반도체 산업이 죽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밀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장기 투자자 입장도 어느 정도 그 성립이 되고 또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의 그 크리티컬 라인이 눈에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4.7% 반도체 쪽에서는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요 리노공업을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 딱 그 뚫으면은 뭔가 좀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아서 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약간의 뭐 그러면 쇼스키즈를 활용하는 전략에서 토픽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꼽아주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같이 찾아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 당연히 해당되죠. 예, 근데 이미 이제 많이 공매도 올랐죠. 잔고 비중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예, 제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봤는데 그 갖고 오려고 했어요. 네. 그 갖고 오려고 했는데 한 잔고 비중이 2.2%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뭐 계속 그 좋을 것 같은데 예, 모델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쇼스퀴즈를 활용하는 전략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번에 2차 전지가 워낙 그 관련된 전략으로 수익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없을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최근에 이제 핫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갖고 온 모델이고, 요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 사실. 네. 특수한 전략이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이걸 뭐 계속 활용한다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예, 전략적인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어떤 그 기관으로 기울어진 이 공매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개인은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도 좀 엉뚱한 방법이지만, 그럼 우리가 어디 게시판 마련해서 힘 모아서 밀어 올려보자. 라는 이런 또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 주가의 이제 내재 가치를 따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공매도 말고도 뭐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개념은 성장주는 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다 하면 겁내시지 마시라.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의 장기 투자 물량을 계속 잠기게 함으로써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매도 스퀴즈에 의해서 주가가 위로 이제 급상승했을 때는 또 이익을 좀 실현해서 단기 이익을 좀 실현해서 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괴리가 컸을 경우에는 뭐 why not 이익을 실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4시에 하시죠? 예. 어떤 주제로 하세요? 뭐 2차 전지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 네. 기본적인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에 관련된 또 유튜브 라이브도 있으니까요.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비판을 받는 이유,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를 남필상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또 숏스퀴즈를 활용하는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물론 완전 핵심 전략이다, 이 전략을 꼭 따라해보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2차 전지로 인해서 숏스퀴즈를 활용하는 전략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몇 가지 꼽아주셨고요. LNF,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LNC바이오, SK네트워크스, 리노공업까지 언급된 종목들 이 부분도 투자 전략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